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이제 딸아이를 위한 영어 영상 강의를 몇 편 준비했었고요. 근데 하던 중에 최근에 우리 문화적 이슈가 하나 있죠. 단종을 그린 영화가 사회적인 반향이 컸고, 그래서 마침 그런 이슈가 있었던 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좀 품었던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딸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게 있고요. 그거를 쉽지 않은 주제지만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신숙주대 성산문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먼 과거로 생각하면 남의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피상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역사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성산문의 위치 또는 신숙주의 위치도 될 수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영월에 청령포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지역에 좋은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가격도 싼 혜택을 주는 여행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비싸지 않으면서도 아주 좋은 여행을 청룡포를 비롯한 영월 여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시면 일대가 참 경치가 좋은 곳이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침 단종을 다룬 영화 때문에 그 장소가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일단 가치 판단 이전에 그렇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역사 현장도 찾아오고 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역사 드라마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영월에 갔을 때 어떤 걸 딸아이한테 물었었냐면요. 딸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조금 이른 나이긴 하지만 너가 성산문 내지는 신숙주의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생각은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을 핑계로 제가 좀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저는 변함없는데 이제 비록 그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긴 하고 설령 51대 49 정도의 차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거는 자기가 하나의 가치 판단으로서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하고 이런 건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딸아이한테 했었던 얘기가 또 오늘의 이제 아주 간단한 간략한 결론일 것 같긴 한데, 꼭 세조가 당시는 수양대군이었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피비린내 나는 뭐랄까요, 사실은 난이겠죠. 개의 정난이라도 비롯해서 몇 개의 난을 거쳤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어떤 권력의 다툼을 통해서 왕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 왕이 얼마나 민생을 잘 살폈냐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성산문은 굉장히 의리를 지키고 약속했던 지키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훌륭한 면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고초를 받아가면서 그걸 지켜내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좀 생각해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육신묘를 두고 기리는 거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도 성산문을 지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비록 단종도 잘 자리를 잡아서 훌륭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이제 다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 수양대군이 대서를 잡았다고 할 때, 그리고 수양대군 역시 그 세종을 따라서 부분적으로나마 일종의 왕자 학습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세종의 실수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수양대군이 나름대로 그 왕권 강화를 내세워서 그 권력을 잡은 것도 가능하고, 사실은 근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 투쟁도 사실은 과거 정권 교체 일단이었고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그렇다고 할 때 일단 그것은 받아들이되 그 위에 정치를 민생을 위해서 펴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세조도 그렇고 신숙주도 그렇고 그렇게 막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세조도 꽤 정치는 잘했다. 그리고 신숙주도 세종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훌륭한 경세가잖아요. 일본을 다녀오고 일본을 빠삭하게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외교서를 남긴 대단한 경세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단종이 불쌍하게 죽었다. 이것에만 과연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도 과연 그 단종을 지키는 게 유일하게 옳은 가치이고 그것을 어기는 건 전부 다 배신인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자기 실존적 고민으로만 세워가지고 저게 옳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다. 그렇게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랄까요? 그게 이제 막연하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성삼문이 훌륭하다, 신숙주는 욕을 먹어 마땅하다, 세조도 욕을 먹어 마땅하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의견이라면 좀 더 컨텐츠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War of Succession이라고 해서 위키피디아의 하나의 그 엔트리로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기록물이 있고 연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게 한 기둥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이 동양 사회에서 어떤 승계가 좋은지 또 나아가 어떤 왕이 좋은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다 고려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컨텐츠가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서구에서 왕위 계승 전쟁은 왕조라는 체제가 수립된 이후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유럽은 또 나라들이 붙어 있고 봉건왕조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 전쟁으로 치달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영국만 봐도 그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2세기 초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한 10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 그게 이제 왕조가 누구로 자리 잡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자왕 있죠? 사장으로 리차드. 그쪽으로 왕조가 한번 잡혀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고 1400년대 중반 이후에 유명한 또 장미 전쟁이 있거든요. 장미 전쟁은 그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만들었는데 빨간 장미, 백장미를 놓고 싸웠던 거예요. 그게 상당히 몇십 년 동안 되다가 어떻게 마무리됐냐면요. 그 튜더 왕조를 수립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닌 게요. 나중에 또 17세기 전에는 그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사실은 반란이 성격이 거의 다름없는데 그냥 명예혁명이라고 좋게 넘어가 준 게 있어요. 제임스 2세를 네덜란드 왕인 윌리엄 3세가 대체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영국만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왕위 승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맞으냐? 그것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 왕조사에서 초창기에는 답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제도도 많이 세워졌는데 특히 이슬람권, 특히 몽골 쪽에서는요. Survival of the fittest 있죠. 적자 생존 같은 게 뭐냐면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또는 이슬람권 같으면 그래서 신의 은총이 너한테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하는데 그게 보일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프랑크 왕국은 왜 그 형제들한테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형제 간에 나눠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왕국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또 왕국끼리 다투고요. 그런 것도 문제였고 그래서 아들 승계로 하자. 아들이 다 갖는 걸로 하자. 특히 적자가 다 갖는 걸로 하자. 그렇게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조금 힘이 약한다든지 아프다든지 금방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라든지 어리다든지 하는 경우는 바로 그 왕의 적자하고 왕의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게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몽골의 예를 들면요. 몽골도 그 형제들 간에 다툼을 통해서 왕권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와의 관계에서 특이한 일도 하나 있었는데 고려의 온종이 그 온다라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 대칸을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때 온종이 마침 만난 사람이 쿠빌라이였어요. 쿠빌라이는 또 다른 이제 그 경쟁자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온종이 쿠빌라이에게 돌아섰는데 그게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고 그래요. 그 쿠빌라이 입장에서. 왜냐하면 고려가 복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쿠빌라이에게 성과가 돌아갔고, 그리고 온종도 뭐 쿠빌라이를 본 김에 쿠빌라이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쿠빌라이하고 온종이 자식들을 서로 결혼을 시키면서 고려 왕조가 그 부마국이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마국은 결국 고려 왕이 그 몽골 황실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왕과 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대접을 받았던 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왕조가 뭐가 결정되는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단정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적자 상속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세계사적으로도 그게 가장 무난하기도 했었지만, 이거를 동양사에서는 특히 주자가 하나의 윤리 규범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종법이라는 거거든요. 적자가 승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게 조선시대에 굉장히 염원으로도 지켜졌는데, 그래서 세종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문종으로까지는 잘 됐는데, 문종이 그 단종으로 승계할 때 단종이 12살인데 사실 만 10살 5개월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때 이미 전쟁이 벌어진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이게 고민이 생기는데, 우리 고려 때를 보면은요, 고려는 물론 이제 조선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지만, 고려는 그 형제들이 계승한 예가 되게 많아요. 고려 태조 밑으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들이 해종, 정종, 광종, 이렇게 태조의 세 아들이 왕이 됐고요. 그다음에 광종은 경종으로 아들로 내려왔지만 경종에서 다시 목종으로 내려왔는데, 목종이 어리다 보니까 다시 목종의 삼촌 성종 또는 경종의 그 형제 성종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왕조에서 성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꽤 잘한 왕을 성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종이 그 고려의 그 기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왕이었어요. 내치에서도 그렇고 안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상당히 정치력 있고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는 그 숙부에게 갔던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고려는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었던 게, 주자의 정법 원리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사실은 고려 사회 자체가 주자보다도 먼저 만들어졌으니까요. 태조가 적자로 갔으면 좋겠는데 적자가 여의치 않으면 차자로 가고 이렇게 또 가라, 이렇게 상당히 그 유연하게 유언을 남겨뒀었죠. 그랬었던데, 조선은 보다 그 유교적 질서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쉬울지 않은 적자 계승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까지 상황이고, 좀 더 이제 살펴본다면 왜 우리 후세까지도 그렇게 단종이 그렇게 애틋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그 세조는 굉장히 악인으로 그려질까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조는 세조라고 잘 안 불리고 쇠양대군이라고 불려요. 그치, 마치 태종이라고 안 불리고 이방원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조선시대를 벗어나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시대의 정통성 개념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유교 문화에서 지금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정법 질서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 내지는 왕위 계승이 굉장히 원만하고 무난하게 피비린내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이렇게 권력 다툼을 벌이는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수기치인해야 되고 무위이치, 즉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흔히 그 동양의 이상적인 군주상으로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 간의 다툼을 놓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게 용인되어서 왕권을 놓고 다투고 토지를 놓고 다투는 게 흔했던 이였던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구는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정치자를 홉스가 쓴 레비아탄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투쟁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권력이라는 걸 계약관계로 보는 면이 있었던 것 반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훌륭한 인품을 다져서 왕위를 수행하고 계승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우리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조 같은 모델은 우리가 별로 지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단한 유학자 정약용이
오히려 그 주자의 정법론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판하는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약용은 이렇게 얘기해. 요 순우로 이어지는 과정이 종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봐요. 뭐냐면 요 순우가 사실 직계가 아니거든요. 요임금을 봤을 때 나중에 순임금이 된 사람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걸 현능하다고 능력이 있다는, 그래서 승계를 했고, 순임금이 보기에는 또 우임금이 보기에 그랬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게 적자 승계를 따라간 게 아니라 정말 좋았던 정치는 그 현명한 사람들이 신하도 되고, 뭐 왕은 결국 신하의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교의 정법론이 정작 유교학자인 그 정약용에 의해서도 비판받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지금 우리 세대가 또는 무의식적으로 주자의 정법론을 우리가 그냥 내면화해버리는 면이 있는 겁니다. 권력이 갖고 있는 그 다툼의 속성을 우리가 배제해버리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국민이 봤을 때는 우리 현대사회 생각해보자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우리 민생을 잘 다져놓고 또는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지도자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각을 엄연히 갖고 있으면서도 또 조선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그렇게 주자적인 또는 도덕적인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리더십이라는 게 도덕성이 없이 된다라는 것은 좋지는 않죠. 도덕성도 갖추고 그런 게 다 좋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듯이 도덕성만으로 하나의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약용도 비판하고 있었던 거고요. 정약용은 요 순의 그 황금기라는 것도 그냥 정말 무의 이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농사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도 다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인재들이 정치를 하게끔 하는 그 효능성을 보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주자의 정법론 도덕주의 정치 말고 오히려 정약용이 제시했던 바 있죠. 정약용이 유교주의자니까 당연히 이제 유교의 정법론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보는 정약용의 시각이 오히려 현대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걸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그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렇게 검색도 좀 많이 해보고요. 또 잘 검증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유튜브도 봤는데, 예컨대 이익주 교수님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영화도 평하시고 또 세종조도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한데 제가 링크로 이익주 교수 그 강의도 걸어놓고요. 또 마치 5년도에 KBS에서 성산문대 신숙주 요 구도로 다큐 드라마를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시각이 괜찮았습니다. 그것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